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호텔 뷔페 대접받을 분들이고요. 어머님은 그냥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식사 대접이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야 뭐 김치찌개 정도면 되시잖아요. 그게 더 익숙하시죠? 이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구나. 나는 호텔 뷔페는커녕 김치찌개 한 그릇도 아까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6살 김정숙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혼자서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결혼 후 점점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도 저에게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사돈댁 부모님과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식사 한 끼 얻어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어려워서 그럴 거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가진 전 재산을 내어주며 도왔습니다. 그 덕에 아들 내외는 넉넉한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저는 찬밥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플 때 죽 한 숟가락 떠주는 사람도 없이 저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 우리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이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고 뼈를 푹 고아 국물을 만들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가끔은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기도 했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앉을 틈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정 많고 성실한 부부로 소문이 났고 힘들어 보이면 손님들이 농담을 건네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빠 보이시네요. 국밥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면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던 사람,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힘들지 않게 키우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돕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도 매번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 저는 아끼고 아낀 돈으로 참고서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번 돈이었지만 아들이 공부할 책을 살 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작은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 산 집 마당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편히 쉴 겨를도 없이 우리는 매일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식당은 우리 생계였고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남은 건 아들이었고 저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울어도 새벽이면 다시 가게 불을 켜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입학식 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잘 되겠구나. 아들은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몇 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조용한 성격에 말도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머리를 곱게 빗고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하. 나도 가족이 하나 더 생겼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달라질 줄은.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 나는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잡채, 전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들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드니까 올해는 간단하게 하자. 며느리는 말없이 앉아만 있었고 제 음식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며느리도 어색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도 며느리는 나와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연락도 줄어들었고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린 남편이야 시댁에서 받은 게 많다지만 내가 왜 시댁까지 챙겨야 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들은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고 아들마저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러자 아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고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된 일들을 보며 결국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챙겨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저 신경 써야 하는 짐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낀 건 결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니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따로 안 가도 되지? 우리 저녁에 약속 있어서. 약속. 장인 장모님이랑 호텔 뷔페 예약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생일이니 사돈댁과 식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상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꼭 따로 식사해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역국이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국자로 휘휘 젓던 국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우연히 아들 집 근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점심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지금 가야 할 데가 있어서요. 그럼 저녁은 어떠니? 저녁에도 약속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왠지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호텔 뷔페 갔는데 거기 네 사돈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부모님과는 호텔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며느님 밥 먹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하던데 어디 갔어? 점심에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했다고 하던데. 그래,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피하고 있었고 나와 사돈댁 부모님을 다르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나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자주 오던 전화도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겨우 인사만 하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심한 몸살을 앓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다가 너무 힘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혹시 퇴근하고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엄마, 오늘 야근이라 힘들어요. 약국 가서 약 사드시고 쉬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기를 놓고 누워 있는데 문득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면 이해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즐거운 저녁 시간.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사돈댁 부모님이 호텔 뷔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 바쁘다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사돈댁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오늘 어디 갔었니? 네. 그냥 부모님이랑 저녁 먹었어요. 왜요? 나는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 같을 순 없잖아요. 뭐? 저희가 얼마나 빠듯한데요. 어머님까지 챙길 여유는 없어요. 그럼 사돈댁은 챙기면서 나는 못 챙긴다는 거니? 그건 당연하죠. 친정 부모님이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에게는 밥 한 끼도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 부부에게 기대하는 걸 점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고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대놓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요. 나는 달라진 관계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다시 챙겨주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가족을 잊을 수도 있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고 기운이 없어 냉장고 문조차 열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감기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중요한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음에 전화할게. 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누워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할 기운이 없어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시간 되면 죽이라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자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님, 저희도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스스로 챙기셔야죠. 저희가 매번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바쁜 거. 그런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바빠도 꼭 챙기더구나. 어머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철저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걸.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영양제라도 챙겨 드세요. 요즘은 나이 들면 다들 보약 같은 거 먹고 버티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보약으로 연명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뭘 먹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구나. 나는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다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픈 것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 나는 며느리와 제대로 부딪히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니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누구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그러자 며느리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 같을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빠듯한데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족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나는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다 알겠다. 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돌아서는 길,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나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 몇 개뿐이었고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나?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용증.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해 주면서 억지로라도 받아둔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걸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야 언젠가 갚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돈 문제로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식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그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변호사가 우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엄마! 설마 진짜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희가 갚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받아낼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가족이란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런데 너희는 사돈댁 부모님 모시고 호텔 뷔페는 가더라. 나는 아플 때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었는데 그땐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전세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나는 내가 빌려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나는 자유다. 나는 즉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오래된 월세방을 떠나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화려한 옷차림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얼굴로 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말했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트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내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인어른 생신은 챙기면서 우리 생일은 한 번도 챙긴 적 없지 않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바빠서 못 챙긴 거지. 안 챙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바빠서 못 챙긴 거겠지. 그런데 이 처가엔 한우 한가득 사가면서 우리한테는 고기 한 점 사온 적 있니? 안녕하세요. 경상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72세 이정숙입니다. 72년을 살면서 지금처럼 가슴이 미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나 흙 묻은 손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농사 짓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고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애썼나 싶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자식한테 뭘 바라고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정숙님의 가정에서 벌어진 서글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흙 묻은 손으로 밭일을 도왔고 부모님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한 정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셨고 해가 저물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자랐기에 저는 늘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키워야지. 적어도 배고픈 일은 없도록 해야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에 가게까지 운영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갔다가 가게를 보고 밤이 되면 장부를 정리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몸이 고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얼굴, 오밀조밀한 손가락, 가늘게 울어대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힘든 일 안 시키고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큰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부모로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만큼 학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사와 가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고 반찬값을 아꼈고 학원 한 번이라도 더 보내려고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큰아들 등록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뒷바라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래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도 해냈네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우리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아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했으면 해서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아들 통장에 용돈을 넣어줬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해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기운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참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저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큰아들은 꼭 집에 들렀고 며느리도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낳고 난 뒤에는 더욱 처가에 자주 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가에 더 많이 간다더라.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런 걸 이해해야 해.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와 우리 집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가에 갈 때는 한우를 한가득 사들고 가면서 우리 집에는 고기 한 점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정에는 기름진 음식 한 상을 차려가면서 우리 집에는 반찬 하나 가져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들을 위해 해온 일들을 떠올리면서 참 많이도 희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해줬던 지원도 모두 끊기로. 그 결심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종종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싹싹하게 인사하고 음식도 함께 준비하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고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 오면 오래 머물렀던 예전과 달리 얼굴만 잠깐 비추고 급하게 떠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바쁘니까 애들도 키워야 하고 회사 일도 많겠지. 그렇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집과 처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는 새벽부터 친정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가에서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온갖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명절 당일 점심때 잠깐 들렀다가 금세 떠났습니다. 설날 아침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1시간 만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니? 아, 친정 가야 해서요. 저녁 식사는 거기서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겨우 한 끼 먹고 가면서 처가에서는 하루 종일 함께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처가에 더 많이 간다더라. 그래도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러 오니 다행이지.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한우집에서 찍은 사진, 장모님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가족들끼리 웃으며 다정하게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 속에 우리 부부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봤어? 그래.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들에게 해준 일이 얼마였을까요? 없는 형편에도 학비를 대줬고 생활비를 보내줬고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푸대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 며칠 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한번 오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추석이었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었나?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온다니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온다고 했으니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시장에 나가 소갈비 한 근을 샀습니다.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갈비찜을 유난히 좋아했기에 그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반찬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집에 오는 게 반갑지는 않은지 아들은 전화를 해도 짧게 끊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반갑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점심만 먹고 가야 해요. 며느리가 문턱을 넘자마자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정성껏 끓여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리고 상 위에 정갈하게 차려 올렸습니다. 자, 어서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큰아들은 한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으니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들었던 게 싹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
저녁은 장인어른이랑 먹기로 했어요. 오늘 아버님 칠순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다른 약속을 잡는 게 말이 되냐?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생일은 꼭 챙기면서 우리 생일은 한 번도 챙긴 적 있냐? 큰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가 떠난 후 남편과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겠죠.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리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큰아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해서 오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큰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우리는 큰아들의 가족 없이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작은아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은 며느리도 손주들도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아들 가족과 따뜻한 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큰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어릴 때는 설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을 때마다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설날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 네, 저희 여행 와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행? 네, 장인어른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 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생일은 한 번도 챙긴 적 없으면서 처가 어른 생신은 이렇게까지 챙기는구나. 이제는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즐겁게 지내다 와라. 나는 힘겹게 말을 맺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나는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우리가 키운 자식이니까 하면서 마음을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나는 점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뜻밖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웬일이니? 저희가 이번에 전세금 올려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는 한우도 사들고 가고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생신잔치도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가 필요해지니까 전화를 한 거구나.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너희 친정에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더니 이제 와서 우리한테 손을 벌리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네 친정은 그렇게 잘 챙기더니 돈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니? 너희 부부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니?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하기보다는 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부는 큰아들과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큰아들과의 인연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찾아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생각해 준 것은 작은아들이었고 늘 우리 곁에서 챙겨주려 했던 것도 작은아들 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멀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후 나는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큰아들이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 무심코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을 때도 큰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생각해 준 것은 작은아들이었고 늘 우리 곁에서 챙겨주려 했던 것도 작은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들 가족은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주들은 우리를 보면 반갑게 안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걸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